안녕하세요. 이제 40 중반으로 딸아이 하나를 혼자 키우는 돌싱녀예요. 사용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이혼을 했다는 것이 실감나지가 않네요.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시댁 어른을 모시면서 남편과 시모에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이야기하고자 해요. 들으시면서 같이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참으로 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는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고 아버지 밑에서 커야 했고요. 아버지는 어린 딸을 키우기 위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지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일을 하는 동안 저는 방치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더 많이 참는 법을 알게 됐죠. 어떤 사람이 참고만 살고 싶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항상 인내하도록 만들었어요. 키워주신 아버지조차도 결혼하기 직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 결혼할 때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지 않았던 거죠. 부모님 안 계신다고 힘들어하지 마. 내가 다 맞춰줄 거야.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부가 되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당신을 딸처럼 잘 대해줄 거야. 남편의 그 말을 들으면서 마치 환상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그런 자상한 남편에게 마음이 혹해서 결혼한 것이기도 하고요. 부모도 없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여자애는 코앞의 일만으로도 바빴거든요. 그러니 옆에서 저런 말을 해주는 존재가 너무도 크게 다가왔죠. 그렇게 결혼을 했네요. 하지만 좋았던 건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였어요. 그때까지만 생각했을 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 너희 시아버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셔야 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도 못 쓰고 네 남편도 일하느라 바쁘니 우리 집에 너 말고는 시아버지 봐줄 사람이 없구나. 시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부는 결혼 초에도 무척이나 잘해주셨고 딸에게도 참 좋은 할아버지였거든요. 병간호는 힘들겠지만 그런 분을 위해서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머님. 제가 틈틈이 시간 내서 아버님 간병하러 올게요. 그런 결정을 남편도 좋아해줬어요. 여보, 너무 고마워. 그래도 당신이 힘들면 안 해도 돼. 나 그런 거 시키려고 당신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알지? 시부 간병하는 거야 솔직히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전문적인 건 간호사가 다 해주고 병실마다 통합 간병이라고 해서 간병인들이 환자 몇 명을 묶어서 케어해 주었거든요. 그런 간병인 분들이 하기 곤란한 일이나 시간상 생략하는 일을 도와주면 되었죠. 그래서 정말로 간병인 노릇은 큰 힘이 들진 않았어요. 시부의 말벗 정도를 하고 맛있는 걸 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다였죠. 간병이 힘들다고 느끼는 때가 있었는데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네요. 보호자분, 오늘 환자분 입원비 내셔야 해요. 이따가 원무과 내려가서 정산하시고 오시면 돼요. 오랫동안 입원한 환자의 경우 보름이나 주에 한 번씩 병원비를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저한테는 시부의 병원비를 낼 정도의 돈이 없었어요. 시부의 병원비로 써야 할 돈은 시모가 가지고 있었고 보험금 또한 시모가 관리하는 시부의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1, 2년 정도는 시모가 때에 맞춰 시부의 병원비를 잘 내주었어요. 그런데 3년째가 되는 해부터는 점점 병원비를 제때 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화를 하도록 만들었죠. 어머님, 아버님 병원비 내야 할 때가 돼서요. 간호사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어머님이 병원으로 돈을 좀 붙여주시거나 직접 오셔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돈 얘기야? 예. 이쯤 되면 네가 알아서 돈 낼 생각은 안 하는 거니? 너도 자식이야.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자식된 도리로 그 정도 병원비도 못 내줘? 어머님, 죄송한데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중이라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제 월급은 저희 생활비로 다 들어가고요. 어머님이 돈 안 주시면 아버님 쫓겨나셔야 되는데 그럼 시댁으로 모셔도 될까요?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너희 시아버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 그게 아니라 간호사가 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돈 안 내면 집으로 가셔야 된대요. 아니, 간호사가 얘기하고 말 것도 없이 병원비를 안 내면 돌아가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잠시 멈칫하더니 알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렇게 겨우겨우 돈을 받아냈어요. 화가 나고 짜증스러웠던 건 그 돈이 원래는 시부의 연금과 보험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시모는 병원비는 뒷전이었고 그걸 유흥비로 탕진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이나 시모와 입씨름을 해서 병원비를 받아내곤 했는데 3년을 꽉 채워갈 때쯤에는 그마저도 내주지 않더라고요. 전화할 때마다 시모가 하는 말은 정말 돈이 없다. 보험금도 이제 다 떨어졌다. 그것뿐이었어요. 사실 보험금이 떨어질 일은 없죠. 실손 보험이 있는데 그건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마저 안 나온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아버님 병원비를 안 주셔. 그래서 지금 병원비가 밀려서 힘든 상황이야. 당신이 어머님한테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돼? 여보, 나 요새 진짜 바쁘고 힘들어. 이런 것까지 부탁받는 거 너무 힘들다고. 그런 거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면 안 돼?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힘든 게 아니야. 어머님이 돈을 안 주신다니까? 작정하고 안 주시는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엄마가 안 주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엄마랑 얘기하라고. 남편과는 대화가 아예 통하지 않더군요. 남편은 시모에게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부의 돈을 가진 건 시모잖아요. 그러면 병원비는 당연히 시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맞고요. 돈을 주지 않는 보호자에게 도대체 얼마나 더 재촉하라는 말인지. 게다가 시모는 이제 더 이상 제 전화도 받을 생각이 없나 보더라고요. 오히려 제 탓을 하며 짜증내는 남편을 보니 더 이상 참아주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말로 싸우는 짓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이 상황을 남편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결심하고 남편과 싸운 다음 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요. 그리고 병원의 원무과의 주 보호자를 바꿔달라고 말했죠. 네, 여기 이 환자분 주 보호자가 지금 저로 되어 있는데 저는 며느리고요. 아들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보호자를 아들로 바꿔주시고 연락처도 그쪽으로 바꿔주세요. 앞으로 저희 남편이 아버님 상황에 대해서 다 책임질 예정이라서요. 원무과 직원은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하겠다며 바꿔주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떡하니 아들이라고 나와 있으니 그 사람들도 다른 말할 거 없이 등록해줬죠. 그리고 애초에 시아버지가 처음 이 병원에 들어올 때 주 보호자가 남편이었거든요. 그때 기록이 있으니 그 사람들도 별말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원무과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그 환자분 2달치 입원비가 아직 미정산됐던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아, 그거 말인데요. 주 보호자인 아들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저희 남편이 알아서 할 거예요. 원무과 직원은 알겠다며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그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부 병실로 향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더군요. 하지만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할지 훤했죠. 시모와 이야기하라고 말할 게 뻔하잖아요. 한참이나 전화를 받지 않자 더 이상 연락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1시간 반쯤 뒤에
시부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당신, 잠깐 나 좀 봐. 나랑 이야기 좀 해. 무슨 이야기? 나 아버님 간병해야 돼서 지금 당장은 나가기 힘든데. 시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남편놈은 막무가내로 뭐라고 하진 않더군요. 하긴 자기 아버지 돌보는 마누라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었겠죠. 그럼 빨리 정리하고 나와봐. 그 말을 듣고도 최대한 늦적거리다가 시부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얘기하고 남편과 함께 밖으로 향했어요. 나가자마자 남편은 쌩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 미쳤어?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날 주 보호자로 넣어놨어? 내가 아버지 돈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버지 돈 갖고 있는 건 어머니인데 왜 나한테 이 난리야? 그래, 어머님이 아버님 돈 갖고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주 보호자는 당신이어야 마땅하잖아. 당신이 아버님 아들인데 피가 이어진 사람이 보호자지. 피도 안 이어진 내가 무슨 보호자야? 나 당신 아버님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당신한테 권리가 없더라도 엄마한테 얘기해서 말하면 되잖아. 내 연락은 이제 더 이상 받지도 않는 어머님 말하는 거야? 어머님이 연락이 됐으면 내가 어머님한테 전화하지 당신한테 연락했겠어? 생각이라는 걸 좀 해. 내가 왜 당신한테 얘기했겠냐고. 그건 내가 엄마한테 말해둘게. 당신 전화 무시하지 말라고. 그런데 2달 병원비가 도대체 얼만데 나한테 이러는 건데? 당신이 원무과 가서 직접 확인하고 와. 직접 돈 내주면 더 좋고. 남편놈은 원무과로 내려갔다가 사색이 돼서 병실로 올라오더군요. 금액이 자기 생각보다 상당했던 거죠. 시부의 치료에는 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약이나 처방이 포함돼서 생각보다 입원비가 많이 나오는 편이었어요. 무슨 2달 입원비가 저렇게 비싸? 여태까지 저렇게 비싼 돈 낸 거야? 평균적인 병원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도 다 실손보험이랑 나오잖아. 근데 어머님이 그 돈을 안 주신다고.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할 생각이 들어? 남편놈이 잠시 쳐다보더니 시모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시모는 제가 전화할 때와는 달리 바로 남편의 전화를 받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통장 나한테 줘요. 앞으로 내가 병원비 관리할 테니까. 뭐? 갑자기 네가 왜? 그건 내가 한다고 말했잖아. 엄마한테 맡겼는데 돈을 안 내니까 제가 맡겠다는 얘기죠. 허튼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통장이나 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병원비 2달치 밀린 거 알고는 계세요? 아니 꼴랑 2달치 가지고 뭘 그렇게 굴어. 엄마는 이 통장 주고 나면 쓸 수 있는 통장도 없어. 어머니는 어머니 통장에 돈 받아 쓰시면 되잖아요. 연금 나오시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은 아버지 병원비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에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도 통장을 가지고 올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그때 눈치챘죠. 그 통장에는 더 이상 돈이 없을 거라는 걸요. 있다면 지금 당장 달려와서 갖다 줘도 모자랄 판인데 돈이 없으니 이야기에 초점을 흐리며 계속 못 주겠다고만 하는 거겠죠. 결국 그런 시모의 행동에 남편놈은 시댁으로 찾아가서는 시모에게 거의 강탈하듯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ATM기에 카드를 넣어 잔액을 확인하고는 화가 나서 펄펄 뛰더군요. 시부가 모아둔 예금이 몇 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그 통장 안에는 몇십만 원 뿐이었고요. 남편은 열이 받아서는 집에 오자마자 시모에게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죠. 엄마, 진짜 미쳤어? 아빠가 모아놨던 그 돈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아,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금 2달치 병원비도 밀렸는데 그 돈은 무슨 돈으로 낼 건데? 그거 너희 아빠 보험 받아서 내면 되지. 벌써 저번 달 거는 받아갔다면서요. 저번 달 실비보험 받아가서 지금 이번 달 것밖에 청구도 못하는데 올랑 그거 가지고는 2달치 다 못 낸다고요.
남편 놈은 화가 나는지 머리를 벅벅 긁으며 시모에게 고함을 쳤어요. 엄마는 도대체 아버지 아프고 제대로 하는 게 뭐예요? 이런 식이면 나 엄마 못 모셔요. 일단 통장은 제가 가지고 있을 테니 엄마는 사고 치지 말고 얌전히 계세요. 어디 싸돌아다니면서 돈이나 축내지 마시고. 웬걸요. 아들에게 혼나고 얌전하게 있을 줄 알았던 시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쁘게 치장까지 하고 시부의 다른 신용카드를 들고 말이죠. 그래도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시부의 병원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기에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이내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더군요.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더라고요. 시모가 아픈 시부 놔두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핀다는 소문이요. 그 소문은 진위를 확인할 필요도 없을 만큼 증인과 증거가 충분했고요. 시부가 아픈 지 4년째 되던 해였는데 진실을 알고 나서도 시부에게는 차마 알리지 못하겠더군요. 하지만 그땐 몰랐죠. 정작 시부는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걸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시모가 저런 상황이면 남편이라도 자주 와서 시부에게 얼굴도 보여주고 말동무도 해주면 좋은데 남편마저도 시부 병문안을 안 오더군요. 죽어가는 처지에 아내와 아들이 오지 않아 서글픈 시부를 달래는 것은 언제나 저의 몫이었어요. 아버님, 다들 바쁜가 봐요. 저랑만 계시는 게 서운하신 건 아니시죠? 일부러 농담 삼아 그런 말을 건네곤 했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부의 수발을 들 수 있었던 건 결혼할 때 보여준 시부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결혼 당시 하나 남은 부모님마저 잃고는 집이 무척 어려웠거든요.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이 시부였고요. 경제적인 도움도 그렇지만 시부는 정신적으로도 많은 지탱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솔직히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간병하는 마음이 컸네요. 간병하는 만큼 병이 낫는다면 좋겠지만 오히려 시부의 병은 더욱 나빠지기만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훌쩍 흘러 11월이 되었죠. 여보, 다음 주 금요일에 아버님 항암 치료 있는 거 알지? 그거 잊지 말고 당신이 다녀와줘. 갑자기 왜? 나 바빠. 당신이 여태껏 잘하다가 왜 갑자기? 남편 놈의 말에 벌써 상처받고 말았어요. 그날은 친정 아버지 기일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한 결혼이라 혹여나 안 좋은 소리라도 나올까봐 친정 아버지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렇다고는 해도 마누라 하나뿐인 가족 기일을 잊고 있었다는 게 서운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절로 말투가 뾰족해지더라고요. 그날 아버지 기일이야. 납골당 다녀올 건데 같이 갈 거야? 기일이라고 말하자마자 남편 놈이 금세 입을 꾹 다물더군요. 하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죠. 마누라한테 자기 아버지 챙기라고 하면 그것만큼 나쁜 놈도 없을 테니까요. 그날은 좀 바쁜데? 그러면 어머님한테 부탁이라도 하던지. 요즘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한테 자주 와보지도 않고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잘 좀 해. 아버님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들으면 불쾌한 말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된 제가 하는 말이라 그런지 그렇게 불쾌하게 느끼진 않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귀담아 듣는 눈치도 아니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시부 스케줄을 알려줬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지금 있는 요양병원에는 퇴원 수속받고 아버님 암 치료하는 곳에 입원하셔야 해. 거기서 항암 치료 받고 다 끝나면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 수속하고 시부를 집에서 모시지 않겠다고 한 시모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거였는데 그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요양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아야 했죠. 항암 치료를 받는 병원이 다르다 보니 그 병원에 다시 입원 수속을 해야 했고요. 그렇게 치료를 받을 때마다 퇴원 수속이며 입원 수속을 몇 번씩 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래저래 복잡하고 귀찮은 상황이긴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며 자기가 그날 바쁘면 시모를 부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며 납골당이 있는 외곽으로 향했죠. 납골당을 들러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작스레 전화가 울리더군요. 병원이었더라고요. 주 보호자를 남편으로 그 다음을 시모로 해놓은 이후로 저한테까지 전화가 오는 일은 최근 들어 굉장히 드문 일이었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더군요. 보호자분, 오늘 항암 일정 있다고 퇴원 수속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도 오시지 않아서요. 혹시 일정 변경됐나요? 네?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님 두 분 중에 아무도 안 왔어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반문했죠. 너무 놀란 마음에 전화를 끊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시모에게 전화를 시도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와 가까운 지인한테 전화해서 시모가 어딘지 물어봐달라고 했어요. 제가 전화했다고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죠. 그분에게 듣기로는 어떤 남자랑 바닷가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고 했다더군요. 같이 갔다는 사람은 누군지 듣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며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남편 쪽은 아예 먹통이었어요. 딸에게 연락해볼까 하다가 기숙학교에 들어간 딸이 뭘 알 리도 없고 괜히 아이에게 부모 사정만 들추는 것 같아 연락하지 않았네요. 결국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해서 시부를 모시고 치료에다 뒤치다거리까지 다 했죠. 불시에 불려온 터라 평소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버렸네요. 그렇게 간신히 집으로 돌아와 숨을 돌리는데 벨이 울리고는 등기를 하나 주고 가더군요. 법원에서 나온 등기였어요. 남편 앞으로였는데 혹시 큰 사건이라도 휘말린 건가 싶어 두근거렸죠. 그런데 열어봤더니 탕간남 위자료 소장이더군요. 남편 놈은 제게 시부 수발을 맡겨두고 바람이 난 거였죠. 장인 기일 잊어버린 것도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탕간남 속장이라니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네요. 곧 상실감이 온몸을 덮쳤죠. 그리고 그 상실감은 이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돌아오길 종일 기다렸는데 결국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직감했죠. 상간녀와 1박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네요. 시모가 외도를 하고 있듯이 말이죠. 남편 놈보다 시모와 먼저 연락이 됐고 곧바로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 아범한테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아버님, 오늘 항암치료 일정 있다고요. 듣긴 들었다만 그건 원래 네 일이지 않니?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모르다뇨. 어머님 남편이잖아요. 진짜 보호자. 며느리한테 수발 들도록 맡겨두고 어머님은 도대체 뭐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네 시아버지 죽으면 우리는 남남이야. 지 남편 제대로 간수도 못하는 년이 남의 집 사정에 간섭은 왜 해? 네 앞가름이나 잘해. 네 남편 놈이 너 아버지 수발 들게 할 생각으로 이혼 안 한 거 모르지? 거기까지 들으니 도리어 분노마저 사라지고 차가워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시모도 남편 놈이 바람 피우는 걸 알고 있었고 남편 놈도 시모에게 바람 피우면서도 이혼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줬다는 뜻이잖아요. 알고도 시부의 병간호를 모두 떠맡긴 것이 용서가 안 됐고 그저 어떻게든 저를 이용해온 두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항상 그랬듯 시부의 병원으로 향했어요. 침울한 얼굴이었는지 시부가 걱정하며 묻더군요. 아가, 왜 그렇게 얼굴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는 거야? 그게, 아버님,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워요. 시부의 따스한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며 하소연했어요. 친정아버지 기일에 같이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한 뒤로는 같이 가자고 말하지도 못했는데 억지로라도 데리고 다닐 걸 그랬나 봐요. 어떻게 그 인간이 저를 두고 바람을 피워요?
시부는 그저 하소연을 들어주기만 하셨죠. 아버님, 이혼이 하고 싶은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고등학교 들어간 딸 두고는 이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만간 이혼하자는 통보는 받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시부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웃겼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시부가 제 편을 들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부에게 나온 말은 의외였죠. 걱정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사실 나도 이제 다 살았어. 마지막으로 너한테 선물 하나 주고 가고 싶구나.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며 시부가 등을 떠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에 힘입어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과 크게 싸웠죠.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4년간 시아버지 병수 밟던 나한테 이딴 상간남 위자료 소장을 줘?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나 방치한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너를 방치했어? 딸 입시 준비에 아버님 병간호에 파트타임 일까지 하는 내가 너를 방치했다고? 그것 때문에 바람을 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럼 네가 아버님 병간호해. 나한테 다 떠넘겨놓고선 널 방치했다는 미친 소리나 찍찍하지 말고. 나도 어차피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었어. 음침하고 자기관리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여자를 누가 좋아해? 그래? 그럼 이혼해. 나도 상간녀한테 소장 보낼 거고 너랑 이혼할 거야. 너한테도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싹 다 받을 테니까 각오하라고. 누가 이혼하자면 무서워할 줄 알아? 그렇지 않아도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할 거였어. 능력도 없는 너 따위가 감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미친놈? 누가 보면 상당히 억울한 인간으로 보겠네. 아버님 간병은 마누라한테 맡기고 여자랑 바람나서 지 아버지 병원에 와보지도 않은 인간이 뻔뻔하기도 하지. 비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남편놈은 한참 노려보더니 짐을 싸더군요. 그리고는 그날부로 집을 나갔어요. 상간녀와 같이 살러 간 모양이죠. 곧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남편과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함께 진행했고요. 소송은 치열했어요. 남편놈은 유책 배우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건지 사회적 평판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건지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악착같이도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나쁜 놈이 되고 싶지 않으면 나쁜 짓을 하지 말던가요. 솔직히 소송 중에도 시부 수발은 계속할 생각이었는데 시부가 이제 더 이상 안 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시부 옆에는 시삼촌이 계셨어요. 시모와 남편보다 더 자주 시부를 찾아온 분이 이분이었거든요. 항상 올 때마다 고생이 많다고 힘들 때 부르라고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시부를 모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고 몇 달 뒤에 시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부가 돌아가시니 허망하더군요. 아무리 이혼 소송 중이라고는 해도 전 그분 며느리였고 시부의 도움도 많이 받았으니까요. 시삼촌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더군요. 장례식을 같이 치러줄 수 있냐고요. 형님 아플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저 인간들이 장례식에 관심이나 있겠소? 그저 떨어질 콩고물에나 관심이 있겠지. 시부 말 그대로 두 사람 다 장례식에는 관심도 없고 장례식 내내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폰만 만지고 있더군요. 그걸 지켜보던 시삼촌도 묻은 표정으로 한숨만 푹푹 내쉬었고요. 그것만으로도 참 못 볼 꼴이건만 진짜 진상짓은 그 뒤에 일어났어요. 소송 기간 동안 집을 나가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던 남편놈이 집으로 쳐들어온 거죠. 그것도 상간녀를 데리고 말이죠. 이혼 소송 중인데 어차피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남편놈의 싸가지 없는 말투도 짜증났지만 상간녀의 눈빛은 더 짜증났어요. 마치 집안의 물건을 계산하는 듯한 그 눈. 그리고 상간녀임에도 마치 자기가 우위에 있는 듯한 표정이 진짜 열받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아직 이혼 판결 나지도 않았거든? 당신이 이 집 어쩔 줄 알고. 난
이혼 판결 전엔 안 나가. 아침부터 고성을 내지르며 거친 말을 주고받자 딸아이 방문이 열렸어요. 애가 나와서는 남편놈과 상간녀를 그대로 보고 말았죠. 원래라면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하는데 방학이라 집에 와 있었거든요. 망할 남편놈은 딸아이를 신경 쓸 정신머리조차 없더군요. 하긴 이혼 소송 중에 상간녀가 애가 곧 어른이니 그냥 양육비 주고 애 엄마한테 주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 애가 상처받든 어쩌든 자기 할 바는 아니라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딸아이는 남편놈과 상간녀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더라고요. 딸한테 참 좋은 꼴 보이네. 이젠 부끄럼도 없어?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건 네 자식도 내쫓는다는 거지? 딸은 곧 기숙학교 들어가잖아. 보시지. 지금은 아니잖아. 정말 바닥을 보이는구나. 좋아. 그런데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 같은데?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종이 하나를 남편에게 내밀고 흔들었어요. 이게 뭐야? 등기부등본이다 이놈아. 이 집이 네 집이라고? 벌써 1년도 더 전부터 내 집이었어. 나가야 되는 건 너야 너. 이게 왜 당신 집이야? 도대체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남편놈이 발악을 하며 소리를 치더군요. 무슨 짓? 4년 넘는 동안 수발 들었다 이놈아. 너 대신해서 효도해드렸더니 이 집 내 앞으로 해주시더라고. 뭐? 그걸 왜 네 앞으로 해주신 건데? 너 우리 아버지 속여서 받아갔지? 그거 싹 다 무효야 무효. 무효? 주장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봐. 근데 그거 변호사의 시삼촌이 증인까지 서서 받은 건데 네가 돌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 남편놈 분통이 터지는지 화를 내고 난리가 났더군요. 게다가 상간녀가 이 집을 가지지 못하는 걸 알자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집까지 뺏겨놓고 여태까지 몰랐던 거야? 이 등신 같은 인간아. 이게 없으면 내가 너랑 왜 살아? 내가 문제 없냐고 물었을 땐 문제 없다며. 나도 문제 없는 줄 알았지. 이거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어쨌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해. 그리고 아버님 유언장 구경 잘하고. 유언장 이야기에 남편놈은 설마 하는 표정을 지으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상간녀도 불안했는지 함께 쫓아나가더군요. 바로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꿨네요. 그러자 딸이 슬쩍 문 밖으로 나오더군요. 아빠 갔어. 근데 우리 진짜 여기서 나가야 해? 아니, 여기 엄마 집이야. 할아버지가 이 집 엄마 주셨거든. 진짜? 그럼 우리 이사 안 해도 돼? 그럼 진짜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 우리한테 주셨어.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응. 다음에 아빠 오면 문 열어주지 마. 나 아빠 진짜 싫어. 그 여자도 꼴 보기 싫어. 결국 딸마저 남편놈을 손절하기에 이르렀죠. 남편놈은 시부의 유언장을 받는지 집으로 바쁘게 찾아왔어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열리지 않자 소리치더라고요. 하지만 제 집에 들이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죠. 집 앞 커피숍에 가 있으라고 하고 그쪽으로 갔더니 남편놈은 상간녀와 함께였어요. 당신 이거 다 알고 있었어?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아파트 줄 거. 뒷북치지 마. 벌써 1년도 더 전에 주신 거거든? 그때도 니놈이 바람피면서 여자 만나느라 몰랐을 뿐이겠지.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네 남편이면 나한테 말은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버님이 몰래 갖고 있으라고 했거든? 당신한테는 물려줄 거 따로 있다고 말이지. 그래서 받았어? 아버님이 선물 하나 주신다고 하던데.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한테. 남편놈이 머리를 벅벅 긁더니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시부와 시삼촌이 남편과 시모를 괘씸하게 생각하고는 둘에겐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신 걸요.
하지만 그때 이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뒤였기 때문에 일부러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알려주지 않았죠. 시부가 제게 준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도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기에 제3자로 들어가서 소유권이 이전된 지 1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게다가 시부가 그 재산은 며느리가 자신의 수발을 든 대가로 손녀와 함께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준 거라고 명시해놔서 건들기도 쉽지 않았죠. 왜 삼촌이 우리 아버지 집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냐고. 그것도 당신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삼촌한테 돈 빌리고 못 갚아서 공동명의로 해줬다는데, 아니, 왜 돈을 빌렸냐고. 그 얘기를 할 때 옆에 있었으니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죠. 나야 모르지. 묻고 싶으면 삼촌한테 여쭤보지 그랬어. 그리고 세 사람이서 집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금 그 집 지분의 절반이 삼촌 거고 엄마랑 나는 나머지 절반에서 반씩 나눠야 하는데 그래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1억도 안 된단 말이야. 남편이 걱정하는 건 그거였어요. 재산이 줄어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시부가 죽자마자 집에 쳐들어온 것도 이 집에서 상간녀랑 같이 살 생각 때문이었고요. 상간남 소장이 날라온 것을 보면 상간녀 쪽 남편도 두 사람 관계를 알고 이혼을 진행했다는 뜻이겠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당신도 다른 데서 지낼 곳 좀 알아보고. 미쳤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랑 붙어먹게? 와, 네가 지금 집도 없으면서 나랑 계속 관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따위가? 나랑? 내가 왜 너 같은 중년 남자랑 만나줬는데? 상간녀가 순간 남편 놈에게 버럭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나 사랑한다며. 이혼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그거야. 네가 집이 있을 때 이야기고. 집도 없는 거지 신세에 지금 나 같은 젊은 여자를 만나는 건 욕심이 지나친 거지. 너 때문에 불륜녀 딱지 붙었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이야기를 듣는데 재밌더라고요. 남편에게 집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태도를 싹 바꿔 소리 지르는 상간녀를 보는 건 정말 꿀맛 같았어요. 이 인간들끼리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이 그저 웃기고 통쾌하기까지 했죠. 야, 지금 너만 문제인 줄 알아? 이 집 못 팔아서 돈 한 푼 없으면 당장 네 남편이 건 소송 위자료도 못 준다고. 그것도 네가 줄 건 아니었잖아. 그거야 당연히 네가 내야 하는 거지. 나랑 바람 피면서 그 정도도 생각 못했어? 너 나한테 나랑 위자료 갚아주기란 거 잊지 마. 그거 안 내주면 내가 목숨 걸고 너 회사에서 끌어내릴 테니까. 상간녀는 돈 없는 남편 놈에게 상간녀 소송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서로를 탓하는 두 사람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마침표를 찍듯 바로 다음날 이혼 판결이 났죠. 솔직히 이혼 판결을 받자마자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 진절머리 나는 인간들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어찌나 편하던지. 그런데 시모와 전 남편의 상황은 저와는 반대로 흘러갔죠. 시모가 드디어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이 시삼촌과 공동명의가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모는 시부가 죽자마자 집을 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삼촌의 아들까지 이 작은 집에 지분 다툼을 하고 있으니 팔아봐야 돈도 얼마 안 되는 거죠. 세 사람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는데 시삼촌이 부르시더라고요. 이 집을 공동명의로 돌릴 때 제가 함께 있었으니 증인을 서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갔더니 시삼촌이 진상이라고 할 만한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속으로 슬쩍 웃었죠. 그건 이미 예정된 진상짓이었거든요. 아니, 나는 이 집 절대 안 팔 거라니까요. 형수, 내가 왜 이 집을 팔아야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얼마가 될 줄 알고. 아니, 도련님, 이거 올라봐야 얼마 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면 팔 생각 없으면 제가 여기서 살아도 되나요? 사는 건 상관없죠. 대신
돈을 주고 나머지 지분을 사가든지 아니면 제 지분만큼은 월세를 내든지 합시다. 솔직히 저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빌려줬는데 돈도 못 받고 이 집으로 받은 거니까 손해는 저도 보고 있는 거라고요.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시삼촌에게 부탁한 일이었어요. 아픈 아버지 남편을 찾아오지도 않는 괘씸한 인간들에게 진상짓 좀 해달라고요. 시삼촌 연기가 아주 대단하더군요. 두 사람이 쩔쩔매는 꼴이 너무 재밌었네요. 아니, 무슨 월세를 내래요. 나 원래 여기서 살던 사람이에요. 알죠. 제가 잘 알죠. 그런데 형님이 저한테 돈 빌려갔다가 안 갚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 형수가 형님이 빌린 돈 갚아주고 편하게 사시던가. 잠깐만요. 엄마, 이 집 지분 중에 제 지분도 있어요. 엄마가 들어가서 살 거면 저도 같이 들어가 살게요. 이혼하고 저 지금 갈 곳도 없어서 숙박업소 전전하고 있거든요. 그건 네 사정이지. 여기서 살 거면 월세 내든지 삼촌한테 돈 갚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해. 네가 돈 만들어낼 거야? 결론이 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던 세 사람의 대화는 시삼촌에 의해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돈을 두 사람에게 나눠줄 테니까 그 돈을 받고 이 집 지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저는 집 안 팔아도 되고 두 사람은 돈 생기고 됐죠? 그러면서 시삼촌이 제시한 건 공시지가로 계산한 시모와 전남편 지분이었죠. 너무 적다며 난리치는 두 사람에게 시삼촌은 이게 싫으면 시부가 빌려간 돈을 모조리 갚으라고 했고요. 둘이서 1억을 만드는 건 못하겠다 싶었나 봐요. 돈을 덜 받더라도 시삼촌에게 그 집의 소유권을 넘기고 지분에 따른 돈을 받는 것에 만족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전남편과 시모는 각각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갔네요. 그렇지만 그 돈이 시모에게는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어요. 시모가 돈을 받아가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친 사람처럼 길거리를 헤매는 시모를 보게 됐으니까요. 이곳도 그리 큰 도시는 아니어서 몇 군데 번화한 곳에선 아는 사람을 자주 마주치곤 했거든요. 생활권이 겹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본 것만 몇 번인지 몰라요. 시모가 귀신 같은 몰골로 돌아다니는 걸 보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궁금해 알아보고는 진짜 폭소를 터뜨렸네요. 시부가 살아있을 때부터 외도를 저지르던 상대는 시모가 7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니 위로하면서 그랬나 봐요. 일단 그 시삼촌에게 돈을 받으면 자기한테 맡기라고 말이죠. 자기 명의 전셋집이 있는데 그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테니까 그 돈을 보태서 같이 살자고 꼬셨던 모양이에요. 시모는 거기에 또 좋아라 하며 홀랑 넘어가서는 시삼촌에게 받은 7천만 원을 다 건넸다고 해요. 그렇게 이삿짐을 다 챙겨서 그 외도남이 말한 집으로 갔는데 이미 그 돈을 들고 날라버리고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모는 시부 유산으로 받은 7천만 원도 날리고 외도남도 잃은 거죠.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그 외도남을 찾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생각 외로 빨리 찾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같이 마트에서 일하던 캐셔 이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네요. 어머 세댁, 그 이야기 들었어? 세댁 괴롭히면서 남자나 만나고 돌아다니던 자기 전 시어머니. 얼마 전에 이 앞에서 아주 난리 났었어.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고 말고. 세상에 사기당했다면서 외도남 찾고 다니더니 마트에서 딱 마주쳤지 뭐야. 세댁 시어머니가 돈 다 어쨌냐고 따지니까 남자가 이미 다 쓰고 없다고. 이제 와서 그 돈 왜 찾냐면서 오히려 당당하더라. 참, 자기랑 똑같은 인간하고 만나서는 결국 신세 망친 전 시모 소식을 들으며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그 외도남 세댁 시어머니보다는 좀 많이 어려 보이던데.
말은 아주 매섭게 하더라고. 뭐라고 했더라? 늙은 할망구 돈 좀 있어 보여서 만나줬는데 쥐뿔도 없는 맹탕이었다고 비꼬면서 그 돈 젊은 남자 데리고 논 위자료라고 생각하라고 쏘아붙이더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둘이서 멱살을 잡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 시부 죽고 나면 남남이라며 막말하던 시모가 결국 상간남에게 버림받은 걸 보니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요. 이제 미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다 사그라들었죠. 그렇게 며칠 지나고 집으로 전 남편 놈이 찾아왔어요. 애를 보러 왔다는 핑계로 찾아와서는 애한테 개소리를 짓거리더군요. 딸도 엄마랑 아빠랑 이혼한 거 참 힘들지? 예민한 시기에 엄마 아빠가 너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엄마랑 아빠랑 다시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딸이 도와주면 안 될까? 이딴 소리나 하는 걸 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싶었어요. 아빠, 미안한데 아빠가 화장 떡칠한 젊은 아줌마 데려와서 우리더러 나가라고 했을 때 나는 아빠한테 정 다 떨어졌어. 솔직하게 말하면 더럽고 불쾌해.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내 눈으로 직접 봤고 난 아빠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결국 딸의 혹독한 소리에 전 남편 놈은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고 곧 타깃을 바꿨는지 저에게 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딸한테도 100번 1000번 내가 잘못했고 나 정말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어. 그 미친 여자가 날 어떤 꼴로 만들었는지 당신도 알면 진짜 놀라 기절할지도 몰라.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네가 정말로 잘못한 걸 알면 내 앞에 그 면상 들이밀지는 말아야지.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도 말았어야지. 무슨 똥배짱으로 여기 와서 그딴 개 같은 소리를 짓거려? 어머님이랑 돈 모아서 전세라도 살든가. 엄마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돈 다 날리고. 게다가 은근슬쩍 내가 살고 있는 월세방에 끼어들어 오려고 얼마나 난린지. 사돈난말하고 있네. 상간녀랑 헤어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게다가 너 상간남 위자료도 내야 하고 이혼 위자료도 내야 하잖아. 너야말로 다 날려놓고는. 그러고도 그년이랑 죽고 못 살아서 나랑 헤어지고 둘이 살 생각이었잖아. 그 여자, 그건 진짜 정신 나간 여자야.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기로서니 그 생난리를 치더라니까. 상간녀 위자료 비용 안 내준다고 회사에 소문을 다 냈더라고. 그것도 나를 천하의 몹쓸 인간으로 만들고 자기는 완전 사기당한 여자처럼 만들어서. 상간녀도 대단하더군요. 남편이 별로 가진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자 바로 손절하고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서 내친 모양이었어요. 물귀신 작전으로 전 남편 놈을 나락으로 가게 만든 것이었죠. 전 남편 놈이 잃은 게 사랑과 돈, 가족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상간녀 때문에 직장까지 잃었다는 말을 듣고 참 쯧쯧하는 혀차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두 사람 다 자기가 뿌린 씨앗, 자기가 거둔 거였죠. 딸은 아빠와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하더군요. 하긴 엄마가 바람피운 아빠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지 본 아이가 아빠를 좋아할 리는 없겠지만요. 이래저래 많은 걸 잃은 전 남편과 시무를 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은 다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그 당연한 진리 말이에요. 요즘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글 읽는 여러분들도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